안녕하세요. 오늘은 텍스트 정제하기, 자연어 처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우리가 흔히 이제 NLP라고 하는데 이거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약자인데요. 요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 정지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웹 프롤링 혹은 스크래핑을 통해서 또는 공개 API를 통해서 또는 공 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을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에 앞서서 요게 분석 가능하도록 변환하고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정형 데이터도 사실 본격적으로 통계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 스크리닝 작업을 하는데 특히 이 텍스트 데이터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정형 데이터는 특히 이 텍스트 데이터는 우리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사용해온 자연어죠. 따라서 이거는 프로그래밍과 같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치 데이터처럼 바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 정제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크게 텍스트 마이닝의 과정에 있어서도 텍스트를 수집하는 단계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자연어 처리 단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과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상적인 자연 언어를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제하는 자연어 처리 NLP 패키지에는 파이썬 같은 경우 영어에는 이제 NLTK 그래서 Natural Language Toolkit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요. 한국어는 코리아 NLPy죠. 코어 NLPy라고 하는 파이썬 패키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5개 형태소 분석기를 제공합니다. 한나눔, 꼬꼬마, 코모란, 은전한잎, 그다음에 그 전에 트위터였던 이제 OKT 이렇게 5가지 형태소 분석기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에 앞서서 자연어 처리로 정제하는 텍스트 데이터의 집합을 우리가 코퍼스라고 얘기합니다. 말뭉치로 번역하는데 코퍼스라는 말 요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NLP로 정제하는 대용량의 정형화된 텍스트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NLP 단계에는 이제 사람마다 그것의 단계를 어떤 사람은 7단계로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요. 또 텍스트 마이닝의 수준이 단어 수준에서도 이루어지고 문자 수준에서 또는 구문 수준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자, NLP 단계를 여기서는 이제 크게 6가지로 구분했어요. 처음에 사전 정제하는 작업, 그 다음에 토큰화하는 작업, 그 다음에 정규화하는 작업, 불용어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앵그램과 같은 결합 제어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품사 표식하는 이렇게 6단계로 여기서는 구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보면은 사전 정제 작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기에 앞서 빈칸을 제거한다든지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문자, 소문자를 이제 통일시켜야 되겠죠. 보통 소문자로. 안 그러면 다른 단어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숫자라든지 문장부, 특수문자 같은 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전체 텍스트를 일단 문장 단위로 정리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아주 중요한 토큰화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장을 토큰 단위로 토막내기예요. 토막내기. 여기서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스 토큰 이런 게 있지만 하나의 유용한 의미적 단위로 함께 모여지는 일련의 문자열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형태소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고 복합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형태소라는 거는 뭐냐면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한 의미의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적인 형태소로 나누는데요. 명사나 대명사, 동사, 수사 이런 거는 언어학적인 의미에서 최소의 의미단위죠. 근데 요거 말고도 접두사라든지 어근이라든지 어미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하면서 그 단위 그 자체로 최소의 의미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형식 형태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단어는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큰 거죠. 우리가 자립하여 쓸 수 있는 의미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명사나 수사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단어를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근, 어미, 접두사, 예를 들면 휘몰아치다 이런 거, 몰아치다가 앞에 휘라고 하는 접두사가 있고, 몰다에서 몰아치다, 전미사 이런 것들이 붙은 거 있죠. 이런 것들까지 합쳐져서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토큰을 우리가 토큰 단위로 이렇게 잘라내는 건데, 요거는 이제 형태소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고 복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소 분석 토큰으로 나눈다는 것은 영어와 한국어가 달라요.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굴절어입니다. 굴절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그 단어 자체가 독립적으로 구분되면서 문법 역할을 함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지죠. 예를 들면 he, 그, 주어, his, 소유격, him, 그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요게 굴절되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한국어 같은 거는 교차어입니다. 그라고 하는 단어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다른 것들이 자꾸 교차 붙는 거예요. 그에다가 그의, 그를 그래서 이 조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죠. 그런데 이 토큰화하는 데 있어서 영어 같은 굴절어는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이 굴절어이기 때문에 그 단위, 띄어쓰기 단위로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His mother went to school with him. 그러면 His mother went to 이것도 토큰이라고 했죠. school with him. 이대로만 잘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영어에서 시작했다 보니까 이렇게 토큰화하는데 한국어는 이 교차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His mother went to school with him을 한국어로 하면 그의 어머니는 그와 함께 학교에 갔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를 토큰으로 나누면 그다음에 소유격 조사죠. 어머니는 그와 함께 학교에 갔다도 사실은 가다에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at이 붙은 거예요.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어 같은 경우는 토큰화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교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토막을 내주는 단계가 토큰화 과정이고요. 이렇게 단어를 이제 토큰으로 잘랐으면 요거를 형태소 분석을 하고 원형을 복원하는 거. 요게 세 번째인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 과정입니다. 형태소를 분석해서 불규칙한 변화를 통일된 형태로 추출하는 거죠.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형태소를 인식하고 불규칙 활용에 일어나 형태소를 원형으로 복원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 books라고 하는 복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원래 book이라고 하는 명사에 복수를 나타내는 s가 붙은 거죠. 또는 Jones 같은 경우는 존의 소유격이니까 존 플러스 어퍼스트로피 s가 붙는 거고요. flies 문장 속에 flies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fly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게 3인칭 단수니까 y가 i로 바뀌면서 es로 붙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ly 플러스 es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 pretty라고 하는 비교급도 pretty라고 하는 명사 플러스 er이라고 하는 비교급 형태소가 이렇게 첨가된 겁니다. 한국어는 더 복잡해요.
깨트리셨더군요. 이거 있죠? 요거는 원래 단어의 원형은 깨다죠. 깨다인데 그게 사역을 나타내는 깨뜨리라고 하는 힘줌을 나타내는 접사고 붙고 거기다 시는 존칭을 나타내는 시가 붙죠. 그 다음에 어순 과거를 나타내는 이게 붙고 더 역시 어미 뭐뭐 깨뜨리셨더군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또 요가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깨뜨리셨더군요. 깨뜨리시었더군요. 하나하나 형태소 분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정규화는. 근데 이 형태소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게 까다로운 게 같은 단어라도 이게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는 체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체크 우리가 뭐뭐를 체크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점검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이 체크가 뭐를 못하게 하다, 저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체크 그러면 체크 포인트 그래서 명사로는 또 점검이 있고 영어로 체크가 수표라는 뜻도 있습니다. 체크. 그래서 문장 속에 이게 나왔을 때 형태소 분석을 할 때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그리고 어떤 뜻인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감기다 그러면 이게 감다, 줄을 감다의 수동형이 돼요. 줄이 감는 건데 감기는 거죠. 내가 낚시줄이 감기다라든지 수동형일 수도 있고 머리를 내가 감는데 애기의 머리를 감기다. 그래서 머리를 감다의 사동형일 수도 있고 콧물이 자꾸 나오고 기침을 하는 것은 감기이다. 감기 플러스 이다. 라고 해서 명사에다가 거기에 조사가 붙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마다 이 형태소 분석하는 게 굉장히 말뜻의 중의성 때문에 단순하지 않고 어려워서 형태소 분석을 굉장히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이제 정교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형태소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원형을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형을 복원하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을 형태소를 분석을 했으면 그거를 가지고 텍스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원형을 추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스테밍이 있고 레머타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스테밍은 어간 추출 내지는 어근 동의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어미나 접두사, 전미사 등으로서 형태가 달라지는 단어를 어간을 추출해서 동일한 단어로 간주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레머타이제이션은 표지어 추출 원형 복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간 추출로 하면은 단어의 의미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취약형으로만 정리하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우리가 사전 같은데 이렇게 등재되는 그런 표지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innovation, innovate, innovative 이런 단어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밍 방법에서는 요것의 어간이 innovate죠. innovation, innovations, innovate, innovate, innovative 다 요 어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 그냥 innovate 요거까지만 추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표절 추출은 뭐냐면 innovation과 innovate는 어간은 같은지 모르지만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여서 사전에 다르게 등재됐잖아요. 그래서 이 표제어를 다르게 innovation은 innovation으로, innovate는 innovate로 달리 추출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규화는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원형을 복원하는 게 세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이제 불용어, 스톱워드를 제거합니다. 우리가 문장 내에서의 그 단어들을 보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시어, 하나는 기능어예요. 지시어라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나 행동 상태를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그런 체험뿐 아니라 동사, 형용사 이런 것도 구체적인 어떤 동작이라든지 상태를 지시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기능어는 문법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어가 영어에서는 주로 더와 같은 뭐 관사라든지 to, on, in과 같은 전치사 이런 게 기능어고요. 우리말 한국어에서는 조사, 은는 도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불용어는 주로 이 기능어들, 스톱워드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에 앞서서. 그런데 이 불용어는 꼭 기능어뿐 아니라 자기가 텍스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별로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불용어 사전을 자기 그 리스트를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니까 다 없애라 할 수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런 스톱워드 리스트가 있어요. 불용어 리스트가 있어서 우리가 요 자연어 처리할 때 그 불용어 리스트를 돌리면은 그 불필요한 스톱워드들을 이렇게 다 제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단계를 해서 다섯 번째 단계는 결합 제약을 적용하는데 예를 들면 보카버라든지 축약어, 특히 이제 요즘은 신조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n그램을 적용합니다. 두 단어를 연이어하면 이제 바이그램, 세 단어를 이제 트라이그램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두 번 이상의 단어들이 계속 연이어 등장하는 빈도가 많을 때 그거를 하나의 보카버로 인식해가지고 한 단어로 묶어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쪽에서 많이 쓰는 public relations라는 거 있죠. 이건 원래 public 공중이라는 단어라 relations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두 단어 우리가 PR이라고 하는 게 public이잖아요. 이거는 보통 같이 나오는 보카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단어로 인식하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관계 이렇게 결합제약을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n그램 결합제약을 적용을 하면 텍스트의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이 양면적입니다. 즉 뭐냐면 예를 들면 public relations 또는 우리말로 그냥 공중관계 그러면 public 따로 relation 따로 되어 있던 거를 public relations 하나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하나로 묶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public 따로 relations 따로 하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니까 복잡성이 더 줄어드는 측면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단어에서 이게 public relations로 이렇게 복합어로 결합제약을 적용해서 묶어주지 않았다면 이거는 그냥 public 따로 relations로만 따로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요거 말고 다른 데서는 public이라는 단어가 또 나올 수 있고 다른 데서는 relations라는 말만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걸 하다 보니까 public 따로 한 단어, relations 따로 한 단어, public relation 또 한 단어 이렇게 세 단어가 분석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텍스트의 복잡성이 더 증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제약을 적용하면 텍스트가 좀 더 단순해지는 측면도 있고 또 반대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양면적인 특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불용어라든지 결합제어까지 했으면 마지막에 품사 표식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품사 표식이라는 것은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품사의 인가를 표시하는 작업이에요. 앞에서도 봤지만 감기다라고 했을 때 또는 체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이걸 찾아내는 거죠. 품사라고 하는 게 POS입니다. Part of Speech. 문장에서 스피치에서 어떤 부분인데 왜냐하면 텍스트 데이터의 중일성과 모호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단어가 요 문장에서 뭐에 해당하는 건지를 이렇게 골라내야 되겠죠. 명사, 동사. 특히 실질적으로 한국어의 텍스트 분석은 주로 명사 가지고 합니다. 명사가 중요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를 골라내는 이런 작업이에요. 이게 명사뿐 아니라 이게 품사가 뭔지를 일단 분류하고 그걸 통해서 그 중에서 명사만 골라낸다라든지 형용사만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품사 표식, 포스 태깅이라고 하는데
포스트태깅 작업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규칙에 기반한 기법이 있고 스토캐스팅 기법이 있습니다. 규칙에 기반한 거는 요 품사 사전이 있어요. 대용량 사전을 사용해서 미리 마련된 규칙에 근거해서 쭉 수만 개의 이런 단어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골라냄으로써 품사 표식을 제거하는 것이고,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단어가 어떤 품사의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확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만든 학습 말뭉치, 요거를 사용해서 품사 표식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그런 식의 접근법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 단계의 자연어 처리 단계가 있는데, 자, 각각에서 보면 영어 텍스트의 자연어 처리를 보면 영어의 그 자연어 처리도 이제 일반적인 6단계로 수행합니다. 사전 정제 과정을 하고 토큰화하고 그 다음에 정규화하고 불용어 제거하고 결합 제약을 적용한 다음에 품사 표식하는 이런 겁니다. 근데 특히 영어와 한국어에서 차이 나는 거는 요 포스트태깅을 위한 태그 세트 표식 목록이 필요한데, 요게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브라운 코퍼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브라운 코퍼스에서는 이러한 품사를 모두 87개로 표식 목록을 구성했어요. 그 다음에 펜트리 뱅크라고 하는 또 표식 목록인데 여기는 45개로 했고, 그 다음에 C4라고 하는 표식 목록에는 61개 있는데, 우리가 파이썬에서 이용하는 NLTK에서는 품사 표식을 36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NLTK 품사 표식 목록은 그 파이썬으로 텍스트 분석하기 교재에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예를 들면 네, 요런 겁니다. 따로 아이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영어의 자연어 처리를 위한 NLTK 품사 표식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CC, CD, DT 이런 식으로 등위 접속사, 기수, 허사, 외려, 전치사 이렇게 굉장히 30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품사 표식의 요 목록에 의거해서 이렇게 쭉 분석하는 건데,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연어 처리.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서 했던 his mother went to school with him, 그러면 우리가 토큰화 했을 때는 그냥 요거대로 자른다 그랬죠. 그러면 각 토큰화를 한 다음에 요것의 품사가 뭔지, his는 소유대명사, mother는 NN 단수대명사, 그 다음에 went는 동사과거형, to는 to로 요거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도 많아서 그런지. school, 그 다음에 with는 school은 단수명사, with는 전치사, him은 인칭대명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품사 표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의 NLP도 이제 6단계로 하죠. 근데 한국어는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교차고이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하거나 이제 토큰을 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했어요. 그래서 한국어의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가 코NLP인데 여기는 5가지 형태소 분석기를 제공한다고 했죠. 한나는 꼬꼬마, 코모란, 은전한 이런 거 있는데, 요거를 보면 요것에 그 코NLP에서는 5개 형태 분석기의 성능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그게 이제 요건데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뭐 한나눔, 그 다음에 꼬꼬마, 코모란, 맥케이브가 이제 은전한님, 트위터 이렇게 5개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리 속도는 이렇게 조금 비슷한데 위로 갈수록 좀 기하급수적으로 나눈 게 있습니다. 이게 근데 꼭 빠른 게 문제가 아니라 빠르기도 해야 되고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품사 표식 목록도 한국어에는 그거마다 다른데 5개 코NLP의 5개 형태소 분석마다
다른 품사 표식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코리안 포스트태그 컴패리슨 차트라고 있는데 여기 사이트를 클릭해서 보면 그래서 그게 요겁니다. 한국어 품사 태그 비교표. 그래서 품사 태그가 세종 프로젝트 있고 심광섭 프로젝트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코엔엘파이에서 많이 쓰는 거는 그 세종 프로젝트입니다. 세종 프로젝트. 국어원의 세종 코퍼스에 기반한 세종 품사 표식 목록인데요. 그거는 책에 교재도 있지만 이런 식입니다. 코엔엘파이 세종 품사 목록. 그래서 명사도 일반 명사, 고유 명사, 의존 명사, 이렇게 수사, 대명사, 보조용어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품사 표식에 의거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문장 이게 모두 45개로 되어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와 함께 학교로 갔다. 요거를 요 국립국어원 세종 품사 표식 목록에 의거해서 분석을 하면 그 대명사 의 관유격조사 어머니 일반 명사죠. 는 주격조사 그 대명사 와 부사격조사 함께 일반 부사 학교 일반 명사 에 부사격조사 가 갔다가 앗다라 그랬죠. 가 동사고 앗은 연결어미 다 종결어미 이런 식으로 품사 표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6가지 단계 앞에는 비슷하고 마지막에 품사 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어와 영어가 차이가 있습니다.